자, 그러면 기조강연으로 김현석 교수님의 코로나19 시대의 100세 인생론이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별도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양력을 좀 소개하면은 1920년 평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미국 시카고대 하버드대 연구교수도 하셨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시고요. 고독이라는 병 또는 인생문답이라고 하는 스피드 등 수십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석 교수님 말씀을 큰 박수로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때가 2300년쯤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윤리학 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다른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행복을 얻는 게 무엇인가? 행복을 어디서 오는가? 그 결론은 뭐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100만큼 키운 사람은 100만큼 행복해지고 50만큼 키운 사람은 50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격을 잃어버렸거나 파괴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다. 아마 그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그 인격을 이제 100까지 끌어올려야겠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따라서 이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무엇을 더 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제일 오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교입니다. 불가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불가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럴 때 생로용사의 과정이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은 상관이 없고 죽은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은 아닌데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늙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남습니다. 근데 또 죽는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늙는다. 늙지 말라. 늙어도 잘 늙어라. 그런 이제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문학을 통해서 늙지 않는 인생을 살자. 늙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늙는 것 같지만 사실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본 얘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에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갔는데 그때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박이 됐다.
종년이 돼서 대학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 오래도 살았다. 나도 저렇게까지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답이 되대요. 근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늙는 건 없어요. 뭘 늙은 것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늙어지라고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내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에 만나게 되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한 교수들이 혈감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집니다. 슬그머니 옆에 찾아오더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또 요새 무엇을 일하십니까? 그럽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늙었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나더라 말이죠.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까지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5년이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나니까 5년 열심히 일 많이 해야겠다. 그 열심히 일하니까 5년이 또 빨리 가대요. 65세가 돼서 이제 대학을 남았죠. 그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다듬었습니다. 또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뭐인고 하니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건강이 나빠서 어른 될 때까지 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나보고 나는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건강한 버림받고 살았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게 됐을 때에 나는 중학교 이제 건강도 나쁘고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바에는 중학교를 가나 마나 고민하고 있다가 아버님이 일찍부터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요. 내가 내 어린 마음이지만은 하나님한테 내가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만약에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중학교도 가게 되고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년퇴직이 돼서 다들 이제 학교를 떠나면 좀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사회 공간이 없어집니다. 사회인을 떠나고 가정을 돌아가죠. 그 가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는 세월 보내면 이제 공동묘지를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정년을 떠나게 됐는데 선별회가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선별을 해줬는데 제가 선별을 받으면서 나 오늘 제일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하면 졸업생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요, 글도 계속해 쓰고요, 또 강연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강연 못 가다가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한테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긴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냥 80이 된 셈이죠. 80 가까이 됐습니다. 그 80쯤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늙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0에 뭐 어떡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만은 우리 안배옥 교수님하고 또 김태길 교수님하고 우리 다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또 함께 또 한 3, 4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이제 일한 두 존경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셋이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평안조가 나오고 이런 구실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행복하고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80대들을 살아보니까 거의 몇 살이었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국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고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산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존중받을 만도 하고 나도 또 누구한테 대해서 내가 나를 믿을 나이가 됐다. 나를 믿어도 된다고 할 나이가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60은 돼야겠다 말이죠. 50은 아니다. 그런데 60부터 제일 좋은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몇 살까지 계속했으니까 우리 셋이 이제 뭐 걸어온 일도 다 더듬어 보고 쭉 해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했다.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일 좋은 나이였다. 그 나이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뒷골했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또 우리 셋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쓴 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철학적으로 비중있는 제일 좋은 책들은 다 70대 후반에 썼거든요. 75, 60대에 쓰고 이제 내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80 가까이까지는 성장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성장할지 못할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연장하는가 보자. 내력은 없어지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 내력 연장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셋이 얘기하다가 90까지 한번 가보자. 90까지 가보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 친구들도 가까운 다른 친구들도 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김태길 선생도 90대기 몇 달 전까지 아주 꾸준히 일하시대요. 그래서 성공한 셈이고요. 안병 선생님은 92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잠깐 보았는데 그때도 나라 위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자고 말이죠. 걱정입니다. 나도 90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쭉 살게 보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했는 거 아니 우리가 잘 살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2단계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3단계로 살았다. 3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어려서부터 살아가지고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건 내가 나를 교육하는 단계고요. 또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30부터 65세까지는 직장을 통해서 사회에서 일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끝났습니다. 다른 걸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때 다시 출발해서 90까지 왔으니까 3단계는 살았다 말이죠. 3단계는 살았다. 그리고 3단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였는가? 사과나무는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 주는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열매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장해가지고 사회 열매를 줄 때가 언젠가 60 넘어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나도 60이나 65세를 끝나고 말았다고 하면 나 위해서 살고 직장 위에서 살았지 우리 사회에 열매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는 때가 더 소중한 때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나이는 60 넘어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년퇴직을 끝나고 말았으면 내 인생에 대단히 소중한 걸 잃어버릴 만했고요. 잃어버렸고요. 또 누가 존경해준다든지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잘했다 말이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게 누가니 60쯤 돼서 생각해보세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가 아주 한참 성장한 때입니다. 그리고 80쯤 되면 내가 늙었나 늙지 않았나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늙은 것 같다 하는 나이가 90입니다. 90이 되니까 이제 나도 늙은 것 같다 말이죠.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나이는 사회인이 돼서부터입니다. 또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제 60을 넘기게 되면요. 아들, 딸들은 다 동네에 나가죠. 또 우리 남자들도 직장에서 다 풀려나오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때가 인생의 출발입니다. 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까, 3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90 이전까지는 난 늙었다 그런 생각하면 그건 손해입니다. 자기가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보고 90들 그러니까 넘으니까 어땠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 경험한 사람도 좀 적으니까 지금 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만 지금 내 나이 사람은 적으니까 90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살아보니까 90이 고비입니다. 제일 첫째 노인관에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만나고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90 넘으면 뭐 대부분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럽니다. 나도 90이 돼가지고 자 저는 혼자 남았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데까지 가보자.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대로 갔습니다. 그 95세쯤 되니까 이제 늙는다 하게 나타나는데 뭐 이관이 내 생각이나 정신이 늙는 게 아니고요. 몸이 늙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혈압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당뇨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새 또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95세쯤 되니까 이거 있는 거라구나. 이제 할 수 없구나. 이제 늙는가 보다 말이죠. 그 언제까지 계속하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97세 때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원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97세인데 거기 끼리가 이상하나 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50대, 60대 초반까지 60대 즐거운 놈이 없어요. 그 나는 97세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늙었다는 거죠. 아주 괜찮은가 보다 말이죠. 근데 내가 왜 끼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쓴 책들도 문장도 문장이 좋은 것은 어렸을 때가 좋아요. 그건 뭐 어떻게 붙여놓을게요. 근데 그럼 왜 거기에 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그래도 내가 높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좋은 문장을 쓰지만은 사상은 아직도 내가 높다 말이죠. 그러니까 97세까지는
늙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몸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건강에 자꾸 빼앗깁니다. 시간도 뺏기며 정신력이 그대로 있다가 신체가 자꾸 늙으니까 정신력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신체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나 사는 걸 가만 보게 되면요, 내 정신이 내 신체를 업고 다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생각이나 사상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신체를 내가 업고 다니는 것 같은 피곤을 자꾸 느껴요. 몸도 피곤하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가 없겠다 말이죠. 이제 건강 느끼고 말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99세입니다. 100년 한 1년 앞뒀는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 부탁을 받고서 이거 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글 쓰는 사람들한테 내가 끼겠는데 공연에 끼었다 또 쫓겨나고 망신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나이에 좀 써달라고 하죠. 그러면 해보자고 하죠. 그 조선일보는 주말마다 한 번씩 쓰는데 3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3년 계속한 내용이 책 2권으로 나왔어요. 책 2권을 나왔는데 한 권은 중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국 독자들이 새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화일보에서 석 달 전에 우리도 좀 써달라 그래요. 조선일보 끝났으니까 우리도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이제 2권씩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칼럼을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요, 2가지가 부담이 돼요. 하나는 그 글자 수를 꼭 맞춰야 하니까요. 이렇게 큰 사상을 좁은 그릇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좀 피곤해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책 쓸 때는 것도 자연스럽게 쓰는데 요 표기에 맞춰달라 그러니까 그 귀찮고요. 또 하나는 이거 늙겠다고 해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운동선수도 박수 칠 때 나가라 그러잖아요. 쫓겨날까 봐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자꾸 비교해 보거든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글이 나오는데 다음 글은 중화일보에 글이 나오겠는데 다른 사람들 쓴 거하고 가만 쭉 비교해 본문관이 그래도 아직은 안 쫓겨나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늙었나? 늙었다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늙었지 난 안 늙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근거니 전 60일 늙었다 하는 사람은 좀 옛날에 도망했다고 그래요. 80쯤 되면 늙었다 하는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한참 일할 때야.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기억력이 약화되니까요.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요. 그런데 큰일 나는 사람들, 역사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기억력 가지고 훌륭해진 사람은 없어요. 그건 공부나 잘했지 창조력이 없어요. 사고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사고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는 문관이 앞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이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정신적으로 늙지 않고 인생을 알차게 보람있게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민관이 공부해야 돼요. 뭐든지 자꾸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것 가운데 제일 누구나 해야 하는 건 민관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철학 교수나 제일 명예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관계에서도 많은 책도 쓰고 내가 신앙생활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좀 목사님 좀 말씀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요새 밖에 나가게 되면 전부 나 소개할 때 수필가 난대요. 수필가 왔다고 말. 근데 내가 가만히 봐도 오래전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수필가로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서울역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는 책 있죠. 그거이 하나의 그 정석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그 이후 얘기거든요. 근데 그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된 책이 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밖에서 평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많은 독자들에게 수필에 대한 관심을 준 책은 내 고독에 인정하고 영혼과 사랑에 대화하고 이 두 개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얘기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 쓴 것이 지금 남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문학 그 역사를 쭉 남기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전백 사람씩을 이제 골라서 우리 역사의 남들을 기념해 주자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나한테 와서 수필문학에 대한 걸 좀 남겨달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루 한 가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 연수를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중학생 때부터 문학책을 많이 읽었다니까. 뭐 그것밖에 필요했어요. 또 지금도 읽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요. 독서를 많이 해서 자기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문학책을 많이 읽고 났으니까 글이 가득하게 채워 있으니까 넘쳐나니까 글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도 그렇습니다. 국가문화도요. 독서하는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가지 독서 안 하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락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인데 이 다섯 나라 문화 가지고 사는데 이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가만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뭐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하는 나라가 인문학이 생기고요. 인문학이 생긴 사람들은 문화적 창조가 생기니까 소설, 시, 수필 이것이 전부 그 나라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민관이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독서 가운데 중요한 민관이 감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예술을 하게 되는데요. 문예 분야. 내가 독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독서 안에 깔려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에요. 그거 있으면 되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작품은 나오기가 어렵고요. 안 나오게 됩니다. 나의 가족들이 좀 많으니까요. 음악을 이제 전공하는 가족들이 선배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음악가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무슨 성악을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하게 되면 첫째는 악보 그대로 하는 거. 악보를 그대로 연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악보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만 연주하는 사람들은 민관이 음악가 못 됩니다. 음악가 못 됩니다. 그 그대로 악보대로 그대로 게 아니고 그거 하는 동안에 민관이 예술성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맥혀버립니다. 예술성이 제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요, 바이올린을 하거나 무슨 피아노 연주하거나 성악가가 되는데, 성악가로서 성공한 사람, 피아노 연주를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만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술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림도 보고 또 다른 음악도 들어보고 소설도 읽어보고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좀 같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직접 대전하는 가만 보면요. 노래만 쭉 불러온 사람, 바이올린만 꼭 악보대로 한 사람은 졸업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설도 읽은 사람, 수필도 읽은 사람, 또 음악을 하지만 그림도 본 사람, 또 교회 가서 이제 그 영감을 느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이 시작인데요. 예술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독서. 그래서 문학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밖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안병옥 선생하고 우리 김태균 선생이 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독자들 제일 많은데 그 독자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가만 보면요. 문장이 새가 있고요. 감정이 그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쓸 것 같은데 문장 못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학자들입니다. 나도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일 때 여러분들은 최은배 선생님도 모시고 있었고요. 김일공 선생님도 모시고 있었거든요. 이분들 다 의학자들 아니에요? 제일 읽기 싫은 책이 그 사람들 책입니다. 정서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성 있는 독서를 항상 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게 되고요. 글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은 내가 뭐 수필을 쓰겠다, 수필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이거 아니 문학책을 좋게 읽었는데 우리 안병옥 교수 그리고 김태균 교수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젊었을 때 저도 문학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영혼을 만들고 생명력을 만드니까요. 많은 독자를 가지게 된 이유도 있고 그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포함할 수 있는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자연이 쓰고 싶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입니다. 근데 나는 왜 쓰게 됐는가 하면 철학과 같은 딱딱한 공부라고 강의를 자꾸 하고 나면요. 이대로 가게 되면 60, 70쯤 된 다음에 내 후배들이나 가족들이 생각할 때 학자다, 철학자다까지는 듣지만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았다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서적인 예술적인 관심도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필 쓰게 됐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학생들 참 사랑하고 키우다가 그 학생들 떠나서 대학으로 넘어오게 되니까요. 제자들이 전부 어른이고요. 그 고등학생들 내에서 떠날 때 생각이 뭔가하니 내가 낳은 아들, 딸을 다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러 가니까 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요. 솔직히 한 가지만 말하면요. 한번 내가 편지를 연세대학교에서 받았는데요. 고등학교에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누가 야, 너 얘기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가만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이었던 김영석 선생 고대 네가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약식으로 뭐냐는 거니 남께 네가 더 닮았지 뭐. 나보다 내가 더 닮았지. 그래서 우리 모임 얘기해보니까 다 선생님 닮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편지 드린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저 학생들을 떠나긴 했지만은 뭐 읽을 거리를 써줘야겠다. 참 이게 글 써서 마음에 뭐 좀 여유 있는 말을 못하지만은 좀 써서 선물을 줘야겠다. 이제 그거에 써가지고서 고독연정이 나오게 되고 영혼과 사랑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에 기대야 돼서 이제 수필을
글을 쓴 사람이 되는데요. 전 여러분이 독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책을 읽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또 읽고 싶고요. 또 누구 책도 읽고 싶고요. 또 누구 책도 읽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읽어서 거기서 샘물이 돼가지고 글 쓰게 되는 거. 그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나한테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공부를 해야 하고요. 하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놓치게 되면요. 인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항상 만들어가는 것이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회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여러분을 소개하고 함께 즐겁게 지냈는데 그 명관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키워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글이 아름다운 글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의 공감대가 생기고요. 아, 그분의 글을 내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정치라든지 문화사회 같은 걸 쭉 볼 때 뭐든간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기적인 인간에 대해서 공감대를 못 가진다 말이야.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예술을 느끼게 되고요.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게 되고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나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산다 하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거짓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안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종교를 가져도 신앙다운 신앙 가지고요. 또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만들고요. 정치를 해도요. 올바른 정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스개 얘기했지만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요. 야당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욕합니다. 뭐 잘못한다, 자꾸 그립니다. 그런데 내가 쓴 글 가운데 얘기는 거 아니, 정치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내 잘못이 있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게 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 하는 걸 느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다. 합격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만 안 된다고 내쫓으니까 쫓겨나가서 대통령이 됐죠. 그럼 대통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전만 모르는 지도자는 자기하고 다른 지도자를 뽑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여기서가 정직하다고요. 언제나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반성하는 게 성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글을 쓰든지 뭐 하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뭐니 내가 가정만큼 살아가거나 사회만큼 살아가거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거나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 문화인들 정신적인 철학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정직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요. 정의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산들이 없습니다. 오늘
난 강원도 오기 때문에 우리 안병 선생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안병 선생님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안생하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서 그치겠습니다. 셋이 이렇게 열심히 30년, 50년, 40년, 50년 한까지 우정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요. 한 번 안병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우를 셋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우리 연애 며칠이라도 만나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우리 지나간 얘기 좀 나누고 우리 우정도 좀 가져보자 그래요. 그랬자고 말이죠. 내가 김태길 선생님한테 전화 걸게요. 그래 김태길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너무 바빠서 우리끼리 우정을 갖지 못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는 시간 좀 가지자 그랬습니다. 나는 김태길 선생님이 글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를 듣고 한참 있더니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다 지금 80 넘어서 이제 곧 갈 사람들이야. 또 사회도 우리가 곧 갈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따로따로 열심히 일하다가 세월이 같이 가자. 이제 모여가지고 우정을 싸우면 즐거울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젠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른다고 남는 사람이 힘들다고. 우리 셋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씩 갈 게 아니야. 누가 마지막 남을래? 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만나고 말았어요. 김태진아가 먼저 가시려고 그랬니다. 그래 먼저 갔었어요. 안생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거든요. 근데 한번 안생이 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이 오늘 좀 그저 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무슨 게 심각한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김태기 선생님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나 요새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아무래도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보다도 그저 내 예감이 그래. 그래서 얘기 좀 해두문해서 걸었다고 말이죠.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이혼하시는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혼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항상 세 가지 얘기인데요. 그 마지막 얘기하는 거 아니 김생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혼자 남더라도 우리가 뭐또 어느 좀 다 마무리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단단 경험하는 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또 가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우정 때문에 내가 행복했고요. 성장했고요. 지금도 어제 이제 지방에 강의 같은 거 갔잖아요. 강의 때는 안 선생이 쓴 책을 읽다 가져와서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안세는 안 계시고 해달라고 해요. 또 어떤 때 이거 안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편지인데 안 계시니까 교수님한테 대신 드린다고 먼저 편지 주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문학도 좋고요. 수필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더 좋은 건 왠가하니 아름다운 인간관계예요. 서로 이해해주고요. 서로 사랑해주고요. 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암만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게 다 쌓여가지고 민족 국가가 됩니다. 나는 우리 김여정 작가를 가만 생각할 때마다요. 이상하겠지요. 세균정도 세기 나보다 3년 위였거든요. 27살에 지상 떠났거든요. 김여정 작가도 아마 29살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야, 그 나이에 내가 60, 70대도 못하는 진짜
남겨놓은 것을 여보라고 하죠. 어디서 그것이 남았는가. 김정 선생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자라날 때부터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편 아니고요. 예술이 뭔가 하는 걸 아름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연동도 시도 내가 가만 보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27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70 넘어서는 9살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서 우리 역사가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되는데요. 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술보다도 좀 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아니, 내가 안 만난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저거는 살때 행복해요. 친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모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올라가서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올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데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잡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랑거리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저 여러분이 이런 모임을 이번에도 통해서요.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 행복 그리고 느끼지 않게 사는 삶을 새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거고요. 그 행복을 나누어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마음에 가져주시면 그 가진 마음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 좋은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한테